드디어 판례를 하게 됐습니다. 뭐 판례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민법 과목에서는 학계론을 제외한 나머지 법 과목들에서 2차 과목은 조문 위주로 나오고 판례가 뭐 별로 안 나오죠. 중개사법에서는 조금 나올까? 그리고 이제 등기법 같은 경우 이제 대법원 예규가 좀 출제가 되죠. 판례는 잘 안 나오고. 근데 민법은 판례를 도배를 하죠. 근데 이제 판례를 시험에 냈을 때 판례 원문을 그대로 내면 읽기가 되게 벅차요. 그 판례 문구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 원문 자체를 읽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해야 될 판례가 양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판례들을 하나하나 원문을 꼼꼼하게 이해해서 머리에 담아두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형식으로 판례 원문이 있을 때 그거를 압축을 해서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압축을 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결론을 딱딱 머릿속에 정리해서 넣어두셔야 시험장에서 판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례 교재 및 강의는 키포인트 위주로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설명이 필요한 판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쫙 봤을 때 이게 이런 거다라고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판례 문장이 있고요. 나오는 게 있고 이건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압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례집에 나와 있는 이 OX 지문들은 한 90% 정도가 출제된 것들이고요. 나머지 10%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참고에 나와 있는 것까지 낱낱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다만 이제 보다 보면 제가 이거는 알고 있으면 유용하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잊어주세요라는 판례들도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면 땡큐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판례를 높아심에서 넣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 총칙부터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거라 그러죠.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적 타당성, 비정상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무관 이렇게 5개 파트로 나와 있고요. 판례도 굉장히 많죠, 여기에. 자, 그럼 첫 번째, 법률의 목적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가 뭐가 있을까? 적법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강행규정, 인의규정 구별하고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구별했을 때 우리 대법원이 단속규정으로 보고 있는가? 요거 왜?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죠.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1번이죠. 자, 여기서 단속규정. 단속규정은 강행규정의 일종이긴 하지만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될 뿐 무효는 아니라 그랬죠. 그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가 집중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걸 암기하셔야 돼요. 첫째가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단속 규정입니다. 외워야 돼요.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 규정. 따라서 이걸 위반해서 분양권을 전매했다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죠. 처벌이 될 뿐 무효는 아닙니다. 유효입니다. 또 참조 1번 중간식 약정기를 금지하는 규정. 역시 단속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니라 따라서 이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될 뿐 무효는 아니죠. 다만 이건 조심할 게 하나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식 약정기 이거는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유효다. 2번 중간식 약정기는 언제나 무효다. 아니죠.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무효라는 거. 세 번째 그렇게 3번이죠. 계약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역시 단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3가지 꼭 기억하세요.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중간식 약정기 금지 규정,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3가지 단속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4번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에 관한 주택법 규정이죠. 이것도 단속 규정인데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5번. 이것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단속 규정이긴 하는데 5번은 이런 거예요. 증권거래법에 보면 우리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 증권회사 직원하고 거래를 하죠. 당신이 알아서 좀 해달라. 이렇게 돈을 맡기고. 자, 이때 맡길 때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 어떤 가격에 매매할 것인가는 고객이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고객이 결정하지 않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이름을 해버려요. 알아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증권거래법상 매매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나 종목이나 수량 따위에 대해서 고객이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거죠. 자, 여기서 이 규정이 효력 규정이라면 이 위반하는 1인 매매 약정은 무효가 돼야 돼요. 이것도 우리 대법원은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에 전부 위임하는 약정, 처벌을 줄 뿐 무효는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단속 규정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개는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요 4번이나 5번 같은 것들은 한번 눈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6번 같은 경우는 효력 규정이죠. 학교법인이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 취득 처분 행위를 하거나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채무 따위를 부담하는 거, 이런 것들은 효력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요. 또 공인중개법상 계약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해서 금품한다. 그러니까 법에서 중개보수 규정이 있죠. 이게 효력 규정이냐? 그렇다. 따라서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기로 하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데 다만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그 초과 범위 내, 초과하는 범위 내만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 결론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효력 요건, 유효 요건. 그러니까 법률회의가 유효하려면 성립하고 했는데 유효해야 되는데 그 유효 요건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판례죠. 특히 농지법상 농지매매 시 농지매수인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갖춰야 된다 해서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유효 요건이냐 아니냐 자꾸 물어봅니다. 유효 요건 아닙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법에 적용받는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농지 매수인에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반사의 질서 행위냐 아니냐와 대한 대법원 판례들이죠. 그 중에 아주 잘 나오는 게 2번이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법률행위는 증여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적 방법은 강박을 말하는 겁니다.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다가 판례죠.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다. 왜? 이거는 민법 110조에 의해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죠. 3번.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걸 뭐라 해요? 동기의 불법이라 하죠. 우리 갑소유 농가주택을 임대하는데 그 농가주택을 임대하는 이유, 이게 동기죠.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이게 동기의 불법입니다. 이 동기가 불법한 법령에는 원칙적으로 반사의 질서가 아니에요. 동기가 불법한 경우. 다만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럴 때는 반사의 질서가 행위가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이라면, 불법이라면 그 행위는 반사적 행위로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반사적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해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역시 반사의 질서에 대한 판례인데요.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부인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대가로 부동산을 주고, 다만 이혼하기 전, 부부관계가 유지된 동안이니까 이혼하기 전이죠. 헤어지기 전까지는 부인이 함부로 팔 수 없다 라고 제한을 붙였다. 이게 반사의 질서가 아니냐, 반사의 질서이냐 아니냐, 아니다라는 게 판례죠. 이것도 간혹 나옵니다. 참조, 부척관계가 반사의 질서이죠. 부인이 미리 승인했어요. 도박을 일삼는 남편한테 차라리 바람을 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람을 폈어. 그래놓고 남편이 뭐래요? 부인이 허락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반사의 질서입니다. 부척관계 자체가 반사의 질서 행위고요. 그에 대한 부인의 승인도 반사의 질서가 됩니다. 다만 두 번째,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돼 있죠. 자,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일단 처백에 아파트를 증여해요. 증여하면서 우리 관계가 끝나면 반환해라. 이게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처백에 아파트를 사주면서 주면서 헤어지면 반환해라. 이게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증여 자체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지만 이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했다. 이게 불법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민법 151조 1항에 보면 151조 1항 조건이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전체가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아주 잘 나오죠.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2번은 상식적으로 공무원에게 특별한 청탁을 했다. 그리고 부동산을 줬다라고 돼 있죠. 이거 뭐야? 뇌물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3번. 증인이 증언을 해달라. 그러면 대가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그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증언을 하기 위해서 하루 나를 일을 쉬었다. 일시리익 같은 것들. 그 통상적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 그 수준을 넘어서면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입니다. 반면에 증언 거부권. 증언을 거부해라. 그럼 대가 주겠다.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용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는요. 위약벌 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약벌은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얼마를 배상한다라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약벌이 채무 이행을 강요함으로써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서 과도하게 무겁다. 그러면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결국 과도한 위약벌 약정. 그러면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그 위약벌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채권자가 받는 이익보다 과도하게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의무이 강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받았을 때 받은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았을 때, 근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못 주면 1억을 배상하기로. 이런 게 반사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과도한 위약벌 약정.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도한 위약벌 약정도 반사의 질서가 된다. 5번. 아주 중요하죠. 채무자가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금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했다. 요거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일 뿐.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의 질서행위는 아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또 세금 따위를 회피할 목적의 행위들. 이거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뜯어야 되니까 이것도 반사의 질서행위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6번.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뭐예요? 돈 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이율이 연 1000%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통념이란 건 이제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엄청나게 초과했죠.
현저하게 고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약정은 무효인데 조심할 거. 돈 빌리는 약정이 무효가 아닙니다. 이자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 무효예요. 근데 그 약정도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돼요. 초과 부분. 현재 최고율이 24%가 그렇죠. 이게 이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초과했어. 초과 부분 무효니까 한 976%? 그 정도가 무효가 되겠죠. 자, 문제는 채무자가 초과된, 여기서 차주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초과 부분의 이자를 지급을 했어. 이게 불법 원인급여라면 판사의 질생이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될 거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라면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요거는 차주가 너무 불쌍하단 말이죠. 차주법보다 대주의 불법이 훨씬 커요. 따라서 요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를 적용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초과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이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지만 그 초과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불법 원인급여를 적용하지 않겠다. 따라서 차주는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7번은 별거 없죠. 전통사찰 주지직을 거액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는 계약. 요거는 반사의 질서 행위예요. 요거는 반사의 질서가 맞아요. 그런데 요 양수한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거. 요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요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3조.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의 질서이죠. 자,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고 민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구별하여 형사사건은 반사의 질서이고 민사사건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변호사법 109조 1호를 위반했다라고 되고 뭐냐 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승소하면 보수를 지급받기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다.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판사의 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109조 1호를 위반했다는 건 다시 한번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소송사건을 대리하고 나중에 보수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그것도 판사의 질서가 됩니다. 나아가 이 사람이 대납한 소송 비용 뭐가 있을까요? 뭐 송달료 같은 것들, 인지대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를 이 사람이 대납을 했어요. 대신 납부를 했어. 나중에 그거를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 보수나 대가를 지급받는 게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 이것도 반사의 질서 행위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을 위반해서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 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이기면은 이익을 대가를 지급받고 이러한 행위가 불가결하게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납한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익취득 약정. 이게 뭐예요?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겠다 이거죠. 이거하고 일치로서 전체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결론.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소송을 대리하고 플러스 승소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이게 뭐다? 이익취득 약정. 플러스 대납한 대납비용 반환받기로. 이렇게. 그럼 이 전체가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다. 전체가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다. 따라서 대납한 비용을 반환하는 것만 따로 떼서 유효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의 질서 행위죠. 반사의 질서.
7-1번. 도박자금 제공 목적 금전대여. 이거 당연히 반사의 질색이죠. 또, 그 빌린 도박자금을 변제하는 거. 이것도 반사의 질색이죠. 8번. 자, 이중매매가 나왔네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제2매매가 예외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죠. 그럼 반사회 질서 행위가 무효가 되죠. 이렇게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병등기도 무효가 되고 이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갑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해. 안 된다 그랬어요. 을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을 제1매수인이 직접 안 되고 매도인 갑을 대신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8번 틀렸죠.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해야 되죠. 또 9번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색으로 무효일 때 병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병과 거래한 전득자 정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따라서 선의의 전득자명의 등기도 무효다라고 해야죠. 제2매매가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사례 형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판례를. 갑이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갑에게 권유했으니까 적극가담이죠. 그렇던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병명으로 등기를 경로했다. 갑병매매는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다. 그죠? 병등기도 무효다.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니까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추인 못한다. 이렇게 되죠. 2번 을은 이 부동산이 정매미가 뚝 떨어졌다면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 뭐죠? 이행불능.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3번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에 대해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4번 을은 소유권 청구 보전을 위하여 갑병 사이 매매 계약이 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다 그랬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전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을은 갑에게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정은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6번 병이 이중매매가 있었다. 부동산이 이미 이들에게 매각이 됐다. 내가 하는 건 제2매매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 했어요? 알고 플러스 병이 먼저 적극적으로 갑에게 매도를 권유해. 그래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니까 반세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판례를 사례 형태의 문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9-1번은요. 제2매수인이 직접 거래한 게 아니고 대리인이 한 거죠. 갑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제2매수인 병이 따로 있고요. 얘가 제2매수인이고요. 그 대리인이 갑하고 계약. 이게 제2매매. 제2매매를 하는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그리고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어요. 116조 1항에 의하면 대리행위에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면 설령 본인이 적극가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에 의한 적극가담 행위는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니까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대리인,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제2매수인의 대리인입니다. 제2매수인의 대리인. 매도인이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했죠.
그러니까 본인 제2매수인이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판세적 행위로 무효가 된다라고 해야죠. 9-1번 틀렸고요. 10번 이제 불공정한 행위인데요. 불공정한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규정한 폭리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행위가 불공정하냐 아니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했더니 불공정한 것이 아니야. 그럼 설령 나중에 목적물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과 같은 급격한 변화로 어느 한쪽은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그 예상과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단 말이죠. 계약 시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에 대한 기준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걸 대원칙으로 한다는 거. 10-1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되는데 플러스 피해자가 공박경선을 무경험해야 되죠. 그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행위 당시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은 상식이라 그랬죠.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시가와의 차익이나 시가와의 배율 이런 거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가 어느 정도 궁박했느냐, 피해자가 어느 정도 병소를 했느냐, 피해자가 어느 정도 무경화했느냐, 그걸 고려하란 말이에요. 대법원. 그래서 궁박경솔 무경화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 없이라고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틀린 기입니다. 피해자의 궁박경솔 무경화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다음에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11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궁박경솔 무경을 모두 구비해야 되는 거 아니죠. 어느 하나만 갖추면 일부만 갖춰도 충분하다는 게 판례죠. 궁박은 경제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급박한 궁을 의미하는데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죠. 11-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죠.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이런 것들이 문구로 나오는 거야. 모르면은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죠? 문장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야. 판례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절묘하게 판례를 변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급선.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고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12번 피해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리인이 거래했는데 불공정한 행위야. 이때 궁박경솔 무경을 누굴 기준하죠? 궁박은 본인을 기준하죠. 궁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하죠. 경무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궁본 경무대. 이렇게 되겠죠. 13번 불공정한 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했구나 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피해자가 요건을 다 증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추정되지 않는다. 14번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의 질서의 일종입니다. 절대적이고 확정적 모효예요. 따라서 무효행위 추구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전환은 인정된다 그랬죠. 추구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인정된다. 그래서 14번 틀렸죠. 참조 1번 불공정한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야 되니까 대가적 출혈이 없는 무상행위 뭐가 있죠? 증여, 기부,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없죠.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 없으니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없다. 증여 이런 것들, 경매 이런 것들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부재소함이라고 해서 일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라 하더라도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다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행위를 무효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이게 불공정한 행위를 무효라면 소송 제기할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것도 무효가 된다. 부재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가 법률의 목적 요건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판례들입니다. 반사회질성하고 특히 불공정한 행위에 관련된 판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OX를 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15번부터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거고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